국방부는 15일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전사한 141위의 호국 영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올해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30개 부대 장병들이 수습한 141구의 유해는 유해 보관소에 안치되며 유전자 분석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5일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입첩되는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불법 계엄의 뿌리를 뽑고 군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기업 대표들이 함께 대한민국의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방산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내 부품업체의 참여 확대, 인공지능 무기체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찾아낸 호국 영웅 141위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셨습니다. 합동 봉환식을 주관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은 호국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시고 전사하신 영웅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호국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 총리는 1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 전사자 발굴 유해합동 봉환식 추모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께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전쟁 영웅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 속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신 호국 영령의 고귀한 헌신에 무한한 존경을 표하며 영원한 안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행사에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강원도 철원과 인제, 경기도 파주와 포천 등 34개 지역에서 발굴된 무명용사 유해 141위에 대한 봉환식이 진행됐습니다. 김 총리는 아직도 12만여 분의 호국 영령께서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고령화돼 유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신원이 확인돼 가족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합동 봉환식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발굴 유해를 임시로 봉환하는 행사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발굴 유해를 유해보관소에 안치했다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군 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오늘부터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합니다.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안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정보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 등 군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사안도 전담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내에 조사 분석실을 신설하고 27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 관련 조사 수사 인력은 총 119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방부는 조사분석실 신설이 총리실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국방부가 먼저 건의해 만든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 의지를 평가절하하는 일부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불법 계엄의 뿌리를 뽑아내고 군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와 징계, 조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신서진입니다. 국방부가 15일부로 정빈나 대변인을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젊은 언론인 출신 대변인이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습니다. 정신임 대변인은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한반도부와 국제부, 브뤼셀 특파원 등을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과 각군을 취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군을 잇는 소통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번 임용은 30대 여성 언론인 출신 대변인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산 4대 강국 도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방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방산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K방산 육성 및 4대 강국 진입의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와 방산업계 간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K방산 리더스 포럼을 15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몇 대 강국이 되자라고 설정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4대 강국으로 설정하는 목표가 방산이 될 정도가 됐습니다. K방산과의 협력이 대한민국 전체와의 협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관점에서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총리를 중심으로 이 차관, 원종대 자원실장 등 국방정책의 핵심 인사가 한자리에 모두 모인 만큼 방산업계 대표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겪어온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습니다. 대기업은 방산이라는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고 중견기업들은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대표 전력 수출 시 국내 부품업체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핵심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 AI 무기 체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저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논의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AI가 탑재된 무기 체계는 좀 유연화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I가 탑재된 무기 체계의 도입 절차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계속 해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차관의 직접적인 답변에 방산업계는 실질적인 소통의 자리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직면한 문제는 이제 방산 수출의 대규모 수출은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을 떠나서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포럼이 개최되게 됨으로써 굉장히 유익했고 또 저희들은 이제 상생과 관련된 협력업체 상생과 관련된 부분도 일반 그 업체에도 골고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개선했습니다. 정부가 업계와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업계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안을 들어준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방부와 국회 그리고 방진회는 오늘 행사를 연례적으로 진행해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대표자님들께서 이 현장에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 애로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기탄 없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총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국방부와 또 방사청을 통해서 지혜를 모으고 우리 수출을 다변화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으겠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15일 육군 22사단과 해군 1함대 사령부, 공군 8전투비행단 등 6해공군 부대를 모두 방문해 혹한기 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진 의장은 육군 22보병사단 GOP 대대를 방문해 최근 군사 분계선 일대 적 활동과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미래 GOP 과학화 경계작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해군 1함대 소속 호위함 전투통제실을 방문한 진 의장은 관할 해역에서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최고 수준의 작전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군 8 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비상대기 중인 조종사와 정비, 무장사를 격려하면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의 이번 6해공군 작전부대 현장 점검은 혹한의 상황 속에서 합동성 기반의 작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육군 방공학교가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첫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엔 방공병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과 간부들이 참석해 전문적인 드론 대응법을 배우고 논의했습니다. 안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강의장. 화면에는 드론에 공격받는 전차가 불타오르는 영상이 지생됩니다. 영상을 바라보는 장병들은 드론의 위협성을 느끼고 대응법을 고민합니다. 육군 방공학교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대드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군사상 최초의 대드론 야전부대 소집 교육엔 방공병과뿐만 아니라 보병과 포병, 공병 등 다양한 병과 장병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방공병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대에서 드론은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술적 제대에서 필요로 하는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함께 발전 방안과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이번 교육에 참여한 장병들은 모두 군단급 이하 작전 실무자로 구성돼 대드론에 대한 각 부대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드론전의 역사와 전운 분석부터 관련 기술 동향, 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 대드론 작전 수행 방안 등 대드론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학습과 토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방공병과가 아니지만 부대가 국방부 드론 전담 실증 부대인 만큼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대드론 작전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우려 참여했습니다. 학교는 지난해 1월부터 미 국방부 산하기관과 함께 대드론 과정 키트를 마련해 왔습니다. 지난 5월엔 대위 지휘참모 과정을 시작으로 방공병과의 보수 과정 일부로서 대드론 교육이 처음 시작됐고 관련 교리도 올해 처음 발간됐습니다. 내년에는 대드론 센터가 문을 열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해 부대별 대드론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육군 방공학교는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육군 방공학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한 드론의 위협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방공병과장이자 방공학교장인 이만희 준장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전쟁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를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드론을 대량 생산한다면 그거는 우리한테 곧바로 대량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방공병과만 이 대드론을 알아서는 안 된다. 전투부대에 있는 작전 실무자들이 대드론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과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전투병들은 생존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좀 기술적인 노하우를 익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휘관이나 참모는 이러한 대드론에 관련된 작전을 이해해서 이거를 작전 수행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조직들은 기존의 임무를 수행하고 대드론 분야가 중요하니까 이 분야를 어디선가 집중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해서 이 대드론 센터를 만든 것이고요. 이러한 고가의 무기로 한두 발은 요격할 수 있지만 다량으로 공격했을 때는 이걸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은 그러면 어떤 무기가 저렴하고 효과적이냐, 결국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지향성 에너지 무기입니다. 이건 무기화돼서 우리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치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 타격을 받기 때문에 생존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화돼야 되는 거고요. 기동화하려면 결국은 소형화돼야지만 기동성이 빨라집니다. 좀 소형화하고 또 기동화하려는 방향으로 함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모듈화돼야 됩니다. 지금에 있는 무기체계의 드론 대응 능력을 보강해 줄 것이냐 하는 한 가지 방법과,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그 무기체계 대신 다른 새로운 드론에 대응한 무기체계로 대체하느냐, 그 방법이 있는데 그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희가 지금 육군본부에 있는 전력 실무자들과 함께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서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는 것도 방공 예산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조금 이런 것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 또 상급부대에서 이런 적절한 지원과 함께 병력도 이렇게 충원이 잘 되고 한다면 우리가 방공병과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인정받는 그런 병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함께 좀 노력하자. 그런 당부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의 첫 관문에서 정예 해병을 길러내는 사람들, 해병대 훈련교관 DI 28명이 탄생했습니다. 박인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적을 제압하는 눈빛, 흐트러짐 없는 동작. 이들은 훈련교관 양성 교육에 지원한 해병대 부사관들입니다. 해병대 출신에겐 더 친숙한 영문 약칭 DI. 해병대에 입영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인물이 바로 DI입니다. 정예 해병을 양성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해병대의 상징, 해병대 그 자체로 여겨집니다. 이번 달 12일 해병대 DI 28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수로 79차 훈련 교관 양성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 명의 교관이 수백 명의 훈련병들과 후보생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훈육과 군사 전문성 및 교본을 중점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8주 동안 진행된 교육. 이들은 해병대 특성화 훈련과 천자봉 고지 정복을 비롯한 신병 양성 과정을 직접 겪었습니다. 사격과 수류탄, 극기주 훈련 등 고위험 훈련에선 기상부터 취침까지 신병 교육대의 모든 일과에 동참했습니다. DI의 입장에서 올바른 통제 능력을 체득하고 교육 훈련의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훈련기관반 소대장님들에게 배운 것을 토대로 훈련병들을 정예 해병으로 양성시키는 훈련요원인 훈련교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8주간의 교육 훈련을 마치느라 굉장히 고생했고 앞으로도 훈련교관의 임무 수행을 이상 없이 마쳤으면 좋겠다. 이상. 해병대를 믿고 귀한 자제분을 보내준 만큼 제 목숨을 다하여 그들을 건강하고 강하게 수료시켜 그들로 하여금 해병대를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훈련교관이 되겠습니다. 신임 DI들은 공공재난안전교육과 교육대별 합동 근무를 거쳐 내년 2월 정식 임무 수행에 나섭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한빛부대가 남수단 현지에서 다국적 부대와 함께 연합 대량 사상자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지 여건을 반영한 실전 상황을 가정하며 연합 의무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Patient has been found. I will report the patient condition using the NMIS format. 한빛부대 의무대가 스리랑카 군병원과 무전을 주고받으며 긴급 상황을 공유합니다. 무전과 동시에 부상자 분류와 초기 응급 처치가 이뤄지고 응급 환자들은 신속하게 후송 절차에 들어갑니다. 후송된 환자들은 스리랑카 군병원에서 즉각적인 응급 처치와 응급 수술 대응을 받습니다. 이번 훈련은 남수단 내 우발 상황으로 다수의 전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유엔 남수단 임무단 예하 부대들이 연합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빛부대 의무대의 초기 전상자 처리부터 스리랑카 군병원의 응급 수술 대응 시범, 유엔과 연계한 환자 인계 절차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동됐습니다. A mass casualty situation is a crisis that anyone can face at any time. I realize that UNMISS medical readiness is only truly complete when we operate together as one. 한빛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전상자 분류와 응급처치, 후송 판단까지 가장 앞선 단계의 역할을 숙달했습니다. 이번 합동 FTX를 통해 국가를 뛰어넘어 모두가 전우들의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확보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호장교로서 생명의 최전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연합 의료 대응 태세와 재건작전 등 평화유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지난 5일 미 국무부가 우리나라에 정밀 유도폭탄 GBU-30구를 FMS 방식으로 판매 승인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FMS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FMS 방식은 무엇이며 이 방식으로 미국이 판매한 또 다른 무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12월 5일 미 국무부가 우리나라의 정밀 유도폭탄 GBU-30구를 대외 군사 판매, 즉 FMS 방식으로 판매하는 걸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MS는 어떤 제도이기에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걸까요? 또 우리나라는 어떤 무기들을 FMS로 도입해 왔을까요? FMS는 우리말로 대외 군사 판매라 불리는데요. 미국 정부가 자국의 무기나 군사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외국 정부를 대신해 군수업체로부터 이를 구매하고 다시 외국 정부에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무기 체계를 구매하려는 나라는 방산업체가 아닌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건데요. 이때 미국 내 조달 가격에 행정 처리 비용 정도만 더해서 판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걸까요? 먼저 주요 무기 체계를 FMS 방식으로 공급해 동맹국과 안보 협력 체계를 공유하고 또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통해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자국의 전략적 영향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기의 품질과 운용 안정성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직접 외국 정부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군수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검사하고 품질을 일정 기간 보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러를 지원하거나 외교가 단절된 나라에 군사 무기나 기술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방산업체가 직접 거래할 경우 이런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무기 거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MS 방식으로 무기를 도입할 때 모든 나라가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은 FMS 방식으로 무기를 수출할 때 국가별로 심사 속도, 절차, 비용 등을 차등 적용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8년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 개정으로 나토 회원국 및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주요 동맹국들과 같은 조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FMS 방식으로 도입한 무기 체계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12월 5일 미 국무부의 추가 수출 승인이 난 GBU-39 소직경 폭탄 624기가 있는데요. GBU-39는 지하 구조물 및 지상 벙커 타격용 GPS 정밀 유도무기입니다. 약 250파운드 정도로 크기가 작아 전투기의 대형 폭탄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장착할 수 있고 파괴력, 정확도, 사거리가 모두 뛰어난 걸로 알려졌는데요. 추가 도입되는 GBU-39 역시 유사시 적의 위협을 조기에 제압하는 킬체인의 핵심 자산이 될 전망입니다. 10월 1일에는 미 국무부가 AGM-65G2 매버릭 전술 공대지 미사일 44기와 관련된 장비를 약 3,400만 달러에 수출하는 FMS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AGM-65 매버릭은 미 공군과 해군이 계속해서 운용해온 공대지 미사일로 우리나라 공군 역시 이 AGM-65 매버릭 미사일을 전력화해 운용했습니다. AGM-65G2는 추진체, 탄두, 유도 체계의 성능이 향상된 개량형으로 이번 추가 도입을 통해 우리 군의 대지 공격 전력이 한층 더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무기만 FMS로 도입하는 건 아닙니다. 2024년 12월에는 한국형 구축함 KDX-2의 성능 개량 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FMS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억 달러 상당의 MK-99 화력 통제 시스템을 비롯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인력 교육, 또 훈련 장비가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구축함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 및 최신화해 함정의 성능을 유지하고 운용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DX-2의 성능 개량 사업으로 우리 군의 대함, 대공 전투 능력을 향상시켜 해양 안보 위협에 대응할 전망입니다. 2023년 11월에는 미국 국무부가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 38기의 FMS 방식 판매를 승인했는데요. SM-6는 항공기,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 가능한 함대공 요격 미사일입니다. 특히 사거리와 탐지 요격 능력이 기존 미사일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M-6를 도입해 전력화하면 더 조밀한 해상 방공망 구성이 가능해져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FMS는 단순한 무기 수입 절차를 넘어 동맹국 간의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기반이 될 겁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15일 부대 회의실에서 신한은행과 안보의식 증진,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금융, 경제교육과 금융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해군 인방사는 민군 협력 강화를 통해 장병 사기 진작과 지역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이 2026년도 병역 판정검사 일자 장소 본인 선택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내년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2007년생과 병역 판정검사 연기 인원입니다. 병무청은 이번 제도가 입영 예정 장병들의 병역 이행과 학업, 취업 준비를 연계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으시는 등 피해가 막심했는데 그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낮았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예상되며 산악으로는 소낙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동, 전남, 경상 지역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사천은 영하 4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사천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으나 수요일은 동해안으로 흐리고 비와 눈이 예상됩니다. 20일인 토요일 오전 서부를 시작으로 5에서 10mm의 비와 산악 지역으로는 눈이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